예, 안녕하십니까. 최대집의 책임 정치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2020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대선의 의미하고 또 어떤 과거 대선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어떤 특성 또 전망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대집 대표님하고 이제 병원 하실 때, 네. 그때 한번 제가 방송을 같이 한, 예. 그 사무실에서 그 원격 의료하고 네. 공지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이제 뭐 돌고 돌고 돌다가 이제 정치, 그때는 정치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 그냥 사회 운동이었죠. 예, 그때는 운동 주제. 하여튼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원격 의료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안 되고 있죠 아직? 이거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뭐 2015년, 16년 제가 안산에서 병원 개업하고 제 출판사 사무실에 스튜디오를 마련했을 때 아마 거기서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렇게 유튜브가 활성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제 기억으로 아마 조회수가 거의 10만 회 이상 나와서 굉장히 의료 관계자들이 사실 많이 봤던 얘기죠. 아마 그랬던. 완전히 그거는 진짜 의사들만 볼 만한 컨텐츠였는데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당시에. 하여튼 그때도 제가 뭐 황당했던 게 원격 의료 얘기하는데 막 자꾸 시골 얘기하고 그러니까 시골은 의사가 치료를 해줘야지. 그렇죠. 예. 원격을 진정하면 뭐하냐 자꾸 시골 가서 홍보하니까. 원격 그 어르신들이 켜고 그런 어떤 원격 장비 디바이스를 켜고 뭐 들어가서 하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냥 오는 택시 타고 그냥 나가서 진료받는 시간보다 더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보건의를 빨리빨리 그 집안에 가가지고 당장 치료해야 되는데 원격으로 진료받고 뭐 이래서 그거를 아마 비판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네, 그랬습니다. 지금도 뭐 여전 그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죠. 잠깐 원격 과거 우리 있었던 얘기 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이미 미디어워치를 통해서도 기사가 나갔고 또 오늘자 문화일보 석간에다가 이제 광고도 냈습니다만 7월 8일 날 오늘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또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대선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 그런 점들을 한번 그동안의 어떤 정치 영역에서 아주 날카로운 어떤 통찰력과 깊은 어떤 비평을 계속해왔던 변희재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멀리 지금 심산유곡에 있는 제 사무실로 모셨습니다. 먼저 20대 이번 대선은 의미하고 특성, 과거 대선과 비교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특성부터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의미가 나올 것 같은데 제일 제가 볼 때 중요한 특성이 결과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야의 유력 후보가 지금 뭐 30%대에서 지금 서로 1등, 2등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저 문재인 쪽 좌쪽에 이제 이재명이고 난 이 사람이 왜 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우라고 분류하고 있는 윤석열이 지금 30% 가지고 오늘도 뭐 동률이 뭐니 얘기가 나오는데 이 유력 대선 후보 1, 2위가 지금 30%씩 나오고 있으면요 대선이 8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게 이쪽으로 줄을 확 쌓아가지고 이 둘이 원래 대선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대선 방식인데 솔직히 여의도에서 좀 이른바 선수구나 프로라고 불리는 사람 치고 이 구도가 유지될 거라고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둘이 30% 30%고 솔직히 나머지들은 없잖아요. 다 1% 2%인데도 윤석열과 이재명이 끝까지 가서 서로 승부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진짜 선수급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이게 지금 가장 희한한 특성이죠. 이런 대선이 없었죠. 예를 들면 97년도라고 얘기하더라도 97년도 같은 경우 대선에서 아니 92년도부터죠. 92년도 하면은 뭐 그냥 김영삼, 김대중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정주영 정도 해가지고 그냥 갔지 않습니까? 김영삼, 김대중 갔었고 97년도는 아마 김대중 씨가 꽤 앞서 나가다가 막 이해창 씨가 복잡하게 가다가 막 끝까지 따라 붙어가지고 으쌰으쌰하다 어쨌든 둘이 승부된 거 아닐까 그거요? 2006년도 같은 경우도 중간에 정몽준이 있었지만은
이쪽에 노무현하고 이쪽에 이창호가 붙은 거고 2007년도도 이명박이랑 그냥 나중에 정동영 붙은 거고 그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안철수가 들어왔다 나갔을 거 빼면은 그냥 문재인과 붙은 거고 그리고 지난 탄핵 때문에 꽤 복잡했지만은 사실 탄핵 전에도 그냥 늘 뭐 지지율 1위 했던 그냥 문재인이 쉽게 이긴 거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8개월 정도에서 30%대 지지율이 나오는 여야의 1등들은 그걸로 승부가 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안 나는 구도라고 다들 믿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유가 그게 이제 이번 선거의 이른바 이제 의미가 되버리는 거죠. 특성은 지금 나오는 1, 2등은 사라진다. 그리고 이달이 왜 사라지느냐가 이제 이 선거의 이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참 기현상이라고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하고 일단 저는 생각하는 이 민주당 쪽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또 반대편이라고 말하기도 아까 뭐 누구라고 이게 도대체 뭐라고 규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1위를 30% 내외에서 달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상식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보편적인 상식 기준에서 봤을 때 사실 대선 후보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일단 1, 2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의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가면 사실은 도저히 그런 어떤 대통령의 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낙마할 것이다. 또 이재명 지사를 과연 민주당에서 내세웠을 때 이재명 지사로 자기들이 선거를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는가? 끝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100% 무조건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100% 패배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을 과연 계속 데려갈 것인가? 네. 한마디로 굉장히 어떤 희귀하고 기괴한 좀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 네, 이게 좀 대충 이렇게 좀 대충 대본은 맞는데 네. 대본에 좀 없는 내용이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네. 쓰지 않은 내용인데 이렇게 하면 이 기괴한 대선을 만든 자가 사실은 문재인이에요. 네. 문재인이 이렇게 기괴하게 판을 짜버렸는데 일단 여당 후보들 내에서 이재명이 지금 문재인하고 원수지간의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 이건 뭐 사실은 문재인이 정말 이재명 거의 감옥 거기에까지 집어넣을까지 갔다가 지금 뺀 건데 근데 사실은 그러면은 이재명을 지금 이 문재인 쪽에서 좀 있는 뭐 이낙연이나 지금 뭐 정세균이나 뭐 이래가지고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럼 차이를 많이 나게끔 의도적으로 문재인이 그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문재인 쪽과 그나마 좀 가깝다는 뭐 그 안에서 따지면 또 복잡하다 그러지만 어쨌든 가깝다는 후보들이 다 박살 나버렸어요. 문재인에 의해서. 첫째가 그 안희정 충남지사가 얼마나 좀 인기가 많은 후보였는데 문재인 정권 시작하자마자 날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뭐 성추행 신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거기도 사실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좀 개입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조국이 날아갔어요. 사실은 이제 장외에서는 제일 인기했던 이 친문 개떼문이라고 그러는 대깨문 중에서 최고 인기 스타가 조국이었는데 조국이 그냥 날아가 버렸는데 조국을 날린 게 이제 윤석열이라고 아닙니까? 네. 그 당시 문재인이 마음만 먹었으면은 윤석열에게 안 돼 했었으면은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지금 그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김의겸 그 열린당 그 의원이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윤석열이 문재인에게 보고를 했다. 조국만 날리겠습니다. 오케이 날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조국을 진정한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으면은 막을 수 있었죠. 문재인 정도면 얼마든지 윤석열 이 컨트롤해가지고 던져버린 건 던져버려서 그냥 날려가고 이제 또 하나 김경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 특검이 한 번도 없었던 이상한 정권인데 이렇게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특검이 딱 한 번 있었던 게 드루킹 특검에서 네. 김경수 날라갔습니다. 어쨌든 그 드루킹 특검으로 그리고 나중에 또 특검이었어요. 그 뒤에는 그거 뒤에도 할 것들이 수두룩 했는데 특히 저 울산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특검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죠. 네. 그건 뭐 솔직히 얘기해서 난 저 김종인이나 이런 이
야당하고 야합을 했다고 보는데 문제인가? 어쨌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을 날릴 법할 수 있는 친문 쪽 후보들을 실제로는 문재인이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럼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인기 없는 이낙연 가지고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제가 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문재인은 이낙연 정도 되고도 얼마든지 이재명 날릴 자신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필요 없다. 그런 자세로 이 정치를 한 거고 이렇게 이 자꾸 대권주자들이 여권의 대권주자들이 실종돼 버린 사유는 결국에는 이것들이 어느 순간에 한번 내각제로 승부를 걸려고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 편이든 뭐든 진짜 이 단독으로 집권할 만한 이 애들을 그냥 싹 쳐서 이 난장들만 지금 만들어놨고 이쪽 이제 오른쪽 지금 이제 사실 오른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른쪽 같은 경우 후보들이 뭐 뒤에 논평하고 있지만 논평은 나중에 할게요. 그냥 지금 결과 말씀드리면은 정말 이 정권 4년 동안에 야당 후보가 클 방법이 없었던 게 스타트 해야 될 타이밍에 윤석열 만세가 터져 나옵니다. 야권하고 보수에서. 그러니까 윤석열로 막 가니까 이쪽에 있는 오른쪽 후보들이 뭐 홍준표니 뭐 심지어 유승민이 다 성장을 못했어요. 온갖 이 스포트라이트가 윤석열한테 갔고 이제 윤석열이 이 당에 좀 안 들어오고 뭐 제3후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럼 지금부터 뛰어야 되는데 이젠 또 최재형이를 또 데려와가지고 또 띄운다 하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오른쪽 후보들이 다 지금 도토리가 돼버렸어요. 1% 2%짜리밖에 안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양쪽 다 좀 독자적으로 좀 할 만한 정치 경력이 있고 세력이 있고 인기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싸그리 죽여놓고 문재인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한 따까리 붙어서 칠 수 있을 법한 이재명이 지금 남아있는 거고 이쪽에는 오른쪽에서는 전혀 이거는 보수라고 검증 한 번도 안 된 문재인 정권의 부역자들인 윤석열과 최재형이 들어와 있고 독자적으로 대선 출마할 만한 사람들은 지금 다 찌러져 있고 판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야 이런 판은 누가 만들었냐? 뭐 제가 볼 땐 문재인하고 저 조중동이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어거지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재명이 윤석열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둘이서 정말 현실 권력과 싸워서 저기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누가 마치 만들어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 해버리니까 저거 조만간에 날아가겠구나. 그래서 뭐 이른바 여의도 프로라는 사람들은 그냥 여의도에서 정치 기획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좌나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정치 공학적으로 보는데 이거는 어느 순간에 한번 맨 땅에서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 다시 판벌어질 가능성은 없다. 지금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과거 대선들을 사례들을 보면은 그 유력 대선 주자들이 이 정도 시기가 대선을 한 8개월 정도 이제 실제 투표일을 8개월 정도 이제 앞선 시간에는 사실상 그쪽으로 어떤 정치적 권력 힘이 다 쏠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발언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8개월이 뭡니까? 옛날에 이회창 총재 같은 경우는 대선 2년 전부터 거의 한 2년 전부터 그냥 대통령이야, 그 사람은. 대통령에 준하는 그런 권력. 조직이 거의 뭐 국가 조직을 끼고 다녔고 원래 이제 특히 좀 여당이 인기 없다 그러면은 야당의 대권 주자는 그때부터 대통령이에요, 그냥.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대선 주자들이 강력한 발언력을 가지고 발언을 한단 말이죠. 자영업자 지금 코로나 지금 문제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환자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정부에서는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를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현재 어떤 의료적인 상황들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충분히 좀 취득한 다음에 어떤 유력 대선 주자가 이건 안 됩니다. 7월 1일부터는 처음에 우리 예고했던 대로 국민들한테 기본적인 어떤 거리두기 완화된 거리두기를 즉각 시행을 해야 된다. 사실은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윤석열 정도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거의 의미 있는 발언을 전혀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하고 대립각을 세운 발언을 제가 기억으로 한 적이 없죠. 전혀 없습니다. 이 두 분 전혀 없죠. 왜냐면 이재명은 일단은 속으로는 문재인 죽인다 그래도 일단 저거 표 잡고 가겠다 하니까 아마 나가는 거고
윤석열은 문재인만 얘기 나오면 지금까지 공식 문재인의 워딩이 너무 감사드린다예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를 검찰총장으로 세워줘. 그거 말고 다른 문재인 대해서 나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덕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총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 왔다 갔다. 그리고 이재명은 바지 내릴까요? 뭐 이런 소리 나고 있으니까 유력 대선 주자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 지금 경제 활동, 사회 활동 정말 심각하게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힘든데 유력 대선 주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왜 부동산에 대해서 발언 안 하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 발언 안 하고 지금 여기 코로나 같은 방역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고 또 최저임금제라든지 주 52시간 이번에 또 이제 7월 1일부터 50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중차대한 문제들에 있어서 아무 발언도 않고 윤석열 그 대권 선언문 제가 이제 좀 시간 있을 때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완전히 허공에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닙니까? 무슨 공정이 어떠고 상식이 어떠고 이런 어떤 대선은 참 처음 보는 지금 현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그 한번 기억해 보시면 다들 알 텐데 김대중 정권 말기 때 이해창 총재가 사실상 다 휘둘렀죠. 그렇죠. 뭐 김대중 눈치 보고 있었고 무조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명박 말기 때 같은 경우는 이쪽에 여당의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다 그렇죠. 정리해버렸죠. 네. 반정리했었고 박 대통령이 말기 때는 사실상 문재인이 뭐 그냥 다 휘둘러서 탄핵까지 끌고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력 이 야권 대권 주자라면요, 이 집권당 대통령이 임기 말에 가면은 이 정책을 바꿔버린다고요. 그렇죠. 그 새로운 거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럼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이 원성사고 있는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야 하지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얘들아 이거 바꿔 이렇게 하면은 바꿔야 돼 현역 대통령이. 근데 그렇죠. 유력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서 지금 문재인이 그냥 무사 통과하고 있다는 것도 초유의 사태죠. 초유의 사태. 만약 제가 그 정도 지지율 저는 한 15% 20% 지지율만 있었어도 저는 무조건 7월 1일부터 기본 방역 원하는 조치로 가라. 그리고 치료 체계가 지금 자꾸 기존에 만들어 놓은 치료 체제도 조금만 치료 체계도 환자가 좀 줄고 이렇게 1주 2주만 줄어도 점점 계속 줄여나가거든요. 의사들의 거기에 근무하는 의사들, 의료진들의 보수도 순식간에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치료센터가 이미 포화 상태, 중환자실도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또 긴급하게 막 마련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왜 당신들 치료체계를 이렇게 제대로 계속 구축하고 강화하고 유지하라고 앞으로 계속 오래 갈 거니까 하는데 또 이따의 욕망을 하고 있냐. 책임자 문책에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하시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거의 근 2년간 영업 똑바로 한 데가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지금 문도 굉장히 많이 닫고. 근데 이제 어떻게 버티다가 이번 주에 이제 4인 이하하고 10시를 푼단 말이 막 돌아가지고 그거에 마지막 기대를 하다가 지금 또 뭐 700명, 800명 넣는다 하니까 지금 또 안 푼다는 얘기가 돌잖아요. 수요일에 뭐 주말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번 지나면서 지금 이 자영업자들이 이제 2년간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좀 지속이 왔고 제가 이번에는 심각한 것 같아. 이번에 진짜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마 대선 앞두고 안 풀겠냐 했는데 또 못 푼다는 얘기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 코로나 방역 문제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유권자층의 독특한 특성이 나왔는데 자영업자와 그 자영업을 통해서 먹고 살아나가는 20대 한 알바생들 위주 그리고 건물주 이게 지금 한 묶음을 웃겨가지고 진짜 이 사람들은 못 살겠다 가라보자가 돼버려요. 이 사람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다른 OECD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거든요. 급여생활자보다 거의 한 700만 되고 거기 근무하는 말 그대로 이제 저임금 근로자들 젊은 그 1000만 훌쩍 넘어갈 겁니다. 1000만 명. 다유권자. 이번에 서울시장 재보선 때 약간 이제 이게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20대에 좀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선거를 치르면은 유권자 묶음이라 그러나요? 그걸 뭐 영남, 호남 이렇게 묶고, 뭐 노조 묶고, 그리고 뭐 보험 재벌 계층 묶고 이런 식으로 묶었는데 사실은 자영업자는 그렇게 묶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예, 자영업자들은 같은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왜냐면 또 한국의 자영업자가 워낙 영세하니까 이거 빨리빨리 키워서 나가고 싶지, 막 같이 자영업자를 묶이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2년간 어쨌든 코로나로 여러 계층 중에서 제일 직격탄 맞아버린 게 자영업자니까 이상하게 좀 동질감이 생겼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서 이런 걸 당하는구나. 만약에 이거를 뭐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 이 방역을 대기업 노조한테 한 번 다 덤태기 씌웠다. 그 정권 나만 안 했어요. 그렇게 했다가도 끌어내리죠. 민노총 아 지금 맞죠. 8,000명이 그냥 집회하고 돌아다녀버리잖아요. 못 건드리잖아요 지금. 네. 저것들 지금 방역법 다 위반하고 8,000명 집회인데도 못 건드리지 않습니까? 자영업이 만만하니까 그쪽에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의학 전문가가 아닌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그럼 국민 세금을 더 많이 투여를 해서라도 뭘 하든지 하더라도 자영업자 영업권은 최소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냥 덤태기 썼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이 자영업자들이. 덤태기를 씌웠고 완전히 희생양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희생양.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라는 것이 지금 지하철, 만원 지하철 계속 다니잖아요. 대중교통. 여기에서 감염됐다고 나온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 여기에서 감염됐다고 나온 사례들을 밝히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활동이 다 정지되거든요. 그럼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나마 자영업 모이는 걸 거기를 막아서 환자 확산을 막겠다고 해서 애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타겟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 온갖 규제와 통제, 감염병 예방법 그 적용이 거기로 다 집중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 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기본권에서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 영업 자유라든지 먹고 사는 생존 문제 아닙니까? 자기들도 알고 있잖아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이런 데서는 이거 우리가 환자가 발생해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 수긍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에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과학적인 방역, 철저히 과학적인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정교한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 각 부분들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공공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 전체주의자들 같이 한꺼번에 다 사인이야. 전 자영업 다 전부 안 돼. 밤 10시 이런 식으로 거기에 뭐 반대 벌금 과태료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협조하는 수준은 정말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이런 국민을 데리고 이 정도 방역밖에 못하고 국민들에게 이 정도 고통을 가했다는 것은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방역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비판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들든 의료 시스템을 확충을 하고 부담도 안 듭니다. 다 같이 고통 분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정치는 어떻게 되냐? 이번 선거 때는 아마 건국일의 초유로 자영업자들이 하나의 정치적 방향성을 설정해서 글로 갈 가능성이 다분해졌어요. 다분해졌어요. 이게 문재인이 지금 11월 달에 무슨 뭐 완전 방역 다 면역돼가지고 다 푼다고 지금 엄청 떠들었단 말이에요. 10월 달까지. 그거 믿고 지금까지 버틴 사람도 있는데 11월 달에 또 일이 되잖아요. 이러면은 집단행동, 근데 집단행동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저 정치 세력에 몰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역 구도가 사실 지역이라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 그간 대선에서 그 중요한 어떤 그 요인이었는데 이제 자영업이라는 어떤 특정한 직업군들이 모이고 경제적 피해를 엄청나게 받은. 거기다 또 최저임금까지 겹쳤기 때문에 또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겹쳐서 이번에 뭐 호남 지역에 있던 뭐 좌익 운동권 출신 자영업자 카페 사장이 튀어나와가지고 문재인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 이제 좌익 이념 성향과 지역을 뛰어넘는 하나가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영업자의 생존권 문제. 그리고 이제 세대들이 또 모여서 하는 세대별 어떤 요인, 또 성별 요인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지역 요인 외에도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는 어떤 그런 상당히 복잡한 선거를 결정한 요인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하는 이 유권자 성향에서 이 자영업자들이 이 중심이 된 전혀 없던 하나의 이제 정치군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하고 시한폭탄이 하나 더 있는 게
박 대통령 석방과 이 탄핵 문제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네. 그냥 덮어놨어. 이건 덮어놓고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냥 서로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저는 이번에 이 선거를 조중동이 이제 정치에 참여한 이것도 역시 건국 이래 최초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이제 집권 세력의 이 수장하고 이 조중동이라는 언론사 사주들이 지금 판을 짜는데, 언론사가 이렇게 막 정치를 만들어내고 이런 건 없었어요. 어느 정도 좀 응원은 했었지만은 자기들이 판을 짜고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최재형이 튀어나오고 막 윤석열이 저러고 이준석이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네. 전부 다 조중동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드는 조중동의 최고의 목적은 탄핵을 파묻기 위한 공작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탄핵을 파묻다 보니까 이상한 짓들이 나오는데, 원래는 윤석열 만세를 부르면서 탄핵이 좀 파묻힌 감이 있었죠. 왜냐면 윤석열이 탄핵의 주범인데 이 태극기 이 보수 국민들이 윤석열 만세 막 저도 뭐 수도 없이 봤어요. 제가 이 중앙지검에 가서 박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데모하러 가다가 저 건너편에 가서 막 태극기 들고, 태극기 든 아주머니들이 윤석열 막 사랑해요 하는 거 진짜 보고 이제 그거를 보고 조중동이 윤석열을 띄우자 이러면은 이제 다시 탄핵문이 안 나오겠구나, 그 효과를 노리려고 하다가 이 윤석열이가 이게 너무 이 날조 조작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윤석열 만세하는 쪽에서도 좀 그래도 좀 해명을 해봐라 그러다 보니까 막 어설프게 막 해명하다가 나는 박근혜 대통령 막 구속시키기 싫었어요 막 헛소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가? 거짓말했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막 이쪽 보수에서 뜨면 뜰수록 자꾸 탄핵이랑 막 그래서 해명해라 막 엮이니까 일단 윤석열을 저쪽 빼고 이준석이라는 이제 아주 파렴치한이죠, 파렴치한. 그냥 파렴치한을 딱 내세워가지고 대놓고 그냥 나 묻어버리겠다는 애를 딱 띄워가지고 지금 묻어버린 거 아니에요 따지면은 윤석이가. 근데 그게 묻혀서 끝날 수 있냐의 문제가, 자기들 뜻대로 안 되죠. 당장 걸려 있는 게 8.15 지금 석방 문제 가지고 이준석이 원래는 8.15 석방 얘기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말 안 하겠다. 근데도 너무 여론이 이제 여론조사 안 해도 그렇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석방 관련 여론조사가 제가 알기로는 2개월 전에 했던 게 55%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빼고 해버리니까 네. 이제 60, 70까지 가는 수가 있다고요. 점점 가다 보면은. 윤석열이도 나 박근혜 잘 집어넣었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늘어나니까 이준석이도 석방됐으면 좋겠다 말이 계속 바뀐다고요. 그럼 8.15 전으로 이제 만약에 석방이 되는 과정이나 석방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난 그냥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한마디만 나와도 이게 어마어마한 폭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깊게 얘기 안 하더라도. 그리고 뭐 이건 뭐 제가 뭐 했던 일이라서 그런데 이미 이제 이 박 대통령에 대한 결백에 관련 것들은 뭐 제가 쓴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책과 우종찬 기자가 쓴 탄핵 패스에 그냥 다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게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바로 접해드려. 검찰을 그냥 제가 다 조작의 주범이라고 썼는데 그걸 왜 검찰이 못 집어넣냐 해서 그걸로 결정이 나 있고, 이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조사해서 추가 증거 잡고 해버리기 때문에 이 자체가 또 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8.15 석방 전후에 혹은 아니면 또 무리하게 개헌 들어가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한두 마디를 어떻게 하나 따라가지고 이게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너무하죠. 네. 너무하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가로세로 연구소들은 뭐 박근혜 대통령 절대 석방 안 시킨다. 석방 안 된다고 이제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보수에서. 뭐 제가 볼 때는 석방되기를 싫어하는 자들 같은데,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석방되려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석방되려고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부터 입을 안 열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저는 박 대통령이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본인 플러스 제3자, 예를 들면 우종찬 기자 등등이 모을 때까지 기다리고 어느 타이밍에 이걸 치느냐, 그걸 지금 기대고 있기 때문에 가다 논다고 이분이 계속 입을 다무나? 아니 이분은 뭐 손이 없어요? 얼마든지 거기서 메시지를 낼 수가 뭐 있죠. 편지 한 장 써도 되는 거고, 네. 뭐 변호사 아무나 부르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석방을 안 시켜도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직업은 정치인밖에 안 했던 분인데, 이 대선이
자기의 명예회복 플러스 자기 부친 심지어 대한민국 산업화 세력 전체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기회를 박근혜 대통령이 넘어가겠습니까? 풀어주든 안 풀어주든 언제든지 이거는 뭐 뛰어들려고 마음먹으면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고 워낙 이제 뭐 최일 대표님도 탄핵 반대 운동 해봤지만은 그때보다 워낙 더 자료가 더 충실해져서 이 탄핵 무효 이 자료들이 네. 훨씬 더 쉬워졌죠.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실은 다 밝혀져 있는 거니까 이제 문제는 얼마만큼 국민들이 그것을 많이 접하고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말 그대로 반성과 참여의 시간이 이제 있어야 되는 그런 식인데 제가 사실 그 의회장을 마치고 지금 2달이 이제 막 간 넘긴 시점에서 이번 20대 대선에 반드시 나가서 우리들의 주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 바로 이 탄핵 문제거든요. 지금 대선 후보,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 누구도 탄핵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이 정당했다고 주장도 안 하고 있어요. 부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예 그냥 아예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중차대의 문제 일국의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 헌정체제 법치국가 자체 운영에 대한 문제예요. 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이 탄핵 문제를 반드시 정확하게 이 대선 정국에서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참여하고 사죄할 때는 참여하고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 저는 그 문제가 대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던 거죠. 저는 이게 대선 전에 100% 터진다고 봅니다. 네. 박 대통령이 그냥 묻고 넘어가질 않아요. 이분 자체가. 이 호기를 그냥 넘기겠냐는 거고 지금까지 알아서 덮어라 해서 어느 타이밍이냐 했을 때 저는 석방 타이밍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은 잘 안 느끼겠지만은 결국 이 문재인과 이 조중동 뜻대로 다 되면은 개헌 밀고 갔을 때 터뜨릴 수도 있고 그런 타이밍을 지금 박 대통령이 보고 있다고. 예. 예. 일단 이 굉장히 독특한 과거 대선과 상당히 어떤 다른 점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번 대선의 특성 그리고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의 의미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전망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굉장히 어떤 전망하기가 어렵다. 굉장히 그 시계 제로 상황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전망하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아예 그냥 예측 불가가 아니라 말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뭐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완주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뭐 이런 전망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거론되는 대선 후보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서 핵심적인 어떤 특성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야권에서는 일단 국힘당의 홍준표 의원 또 뭐 원희룡 지사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또 뭐 하태경 의원 또 윤희숙 의원도 최근에 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어떤 평가를 지금 현 시점에서 잠정적인 그런 것들 한번 말씀해 일단은 근데 이제 이 앞으로 두 가지 그러니까 자영업자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자영업자들의 정치 하나의 세력화 문제와 탄핵 폭발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을 보면은 네. 그 이슈에 유리한 사람이 있고 불리한 사람이 있는데 네. 먼저 제껴야 될 사람은 유승민 여기는 그냥 탄핵 폭탄 터지자마자 즉사예요. 즉사.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엎으려고 그러면요 본인들이 이준석도 마찬가지인데 이준석과 유승민이 우종찬 기자의 책을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네. 정말 뭘 검찰이 조작했고 다 나와 있어요 그 책에. 그럼 그거를 가지고 그게 아니고 박 대통령은 실제로 이렇게 해서 뇌물을 먹었고 이게 입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알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아마 꼼꼼히 읽어봤어요. 네, 잘 알아.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까 어정쩡하게 뭐 탄핵은 정치적 사건이었고 뭐 그렇지만 대통령은 뭐 나와서 이렇게 가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인데 이거는 멀쩡한 대통령을 그냥 탄핵 플러스 감옥에 집어넣을 거리기 때문에 그걸 털었을 때
탄핵은 정당하다고 들이받고 싸울 자신이 없으면 이건 바로 집에 가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아들 친구도 같이 가요. 이준석이 거의 같이 날아가면 이준석과 같이 잘 나간다는 얘기, 당이 허물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요 둘은 같이 끝나버리는 거고 원희룡 여기도 같이 그냥 간다고 봐야죠. 여기도 요거는 사실상 그 유승민 따라가지고 탄핵에 숟가락 대서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유승민하고 이준석이 간다는 얘기는 이것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건 탄핵만 터지면 집에 가야 될 사람들이 여기 딱 나와 있는 거고 여기 그나마 이제 탄핵에 대해서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법적인 탄핵의 문제에서는 시종일관 문제 제기했던 사람은 맞아요. 네. 법적으로 무조건 문제 제기했는데 네. 사실 정치적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를 또 상당히 또 많이 해가지고 네. 이게 이중적인 문제가 있는데 출당시킨. 네, 출당까지 시킨 거 플러스 돼가지고 본인은 억울하겠지만은 실제로는 탄핵 폭탄 들었을 때 이분도 내상을 입게 되는데 저는 그걸 좀 버티려면요 지금 홍준표 씨는요 윤석열이 그냥 들이받고 싸워야 돼요. 윤석열이하고 그냥 막 갖다 들이받고 싸워야 돼요. 나는 이 지금 이 보수 쪽에서 이 홍준표에게 압력을 넣는 게 좀 여유 있게 하고 뭐 같은 뭐 후보군 욕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압력을 넣지 않습니까? 네. 아니 노무현이가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됐는데요? 노무현이 자기 앞에 있는 이인재를 그냥 죽으라도 물어뜯어가지고 죽으라 물어뜯어가지고 지금 홍준표는 살려면요 일단은 저 윤석열 물어뜯고 최재형 나왔을 때는 그냥 너 문재인 때 뭐 했냐 물어뜯어서 노무현식으로 그냥 덤벼가지고 어떻게 보면 홍준표식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지 좀 뭐 버티지 하다가 뭐 같이 나가는 거죠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얼마나 말 많이 했는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그래도 그나마 지금 윤석열에 대해 비판을 좀 가장 적극적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왜냐 비판할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당에서 또 유력 대선 주자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최재형 감사원장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분도 곧 뭐 출사표를 던진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적절한 어떤 자리매김 그리고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지금 본인이 이 당에 맏아들이라면서요. 그럼 맏아들이 이 당을 지금 지켜야죠. 지금 이상한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자세로 결사항전을 하면은 좀 그래도 기회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어정쩡하다가는 여기도 그냥 한 방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이제 하태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선 출마한다고 이제 선언을 하고 나온 사람인데 하태경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뭐 유승민이 가면은 같이 갈 텐데 글쎄 하태경은요 제가 볼 때 유승민과 달리 막가파로 덤빌 수 있는 사람이죠. 탄핵을 진짜 정당하다 해가지고 막 증거도 막 숨기면서 정말 악질적인 사람이거든요. 이거 제가 논쟁도 많이 해봤는데 아주 악질적이어서 막 덤빌 수 있는 스타일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럼 뭐 탄핵 반대하는 쪽에서 같이 들이받고 싸워야 되겠죠. 마지막까지 소리 지르고 있겠네 이 사람은. 저하고 많이 싸워요. 네. 나머지는 뭐 끼쓰고 못할 것 같은데. 윤석열하고 최재형 그동안에 편 대표님 그 미디어워치 TV에서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날카로운 비판들을 많이 했는데 그거 뭐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재형 씨도 마찬가지인데 문재인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돼요. 지금 문재인에 대한 생각이 뭐냐 한 번도 제대로 내가 이 둘 다 문재인 실명 거론한 거는 윤석열 씨는 감사하다는 말 갖다 이외에는 한 말이 없고 최재형 씨는 감사원장 가볼 때 대통령께 너무 송구스럽다 임기 못 지켜서 그게 다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문재인에 대해서 뭐가 열받았길래 나와가지고 뭘 하겠는지 저는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이제 이 거취가 결정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현재도 전부 다 이 둘은 문재인의 암묵적인 허락에 의해서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 절대 이런 식으로 정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이제 뭐 정치가 돌아가는 문법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저는 오히려 이제 윤석열은 아까 제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조국을 치겠다고 보고까지 한 사람이에요 문재인한테. 최재형 씨가 지금 정치를 하니 많이 얘기 나온 게 1년 넘어갔습니다. 1년 전부터 계속 기사가 나갔어요. 어디서 중앙일보에서 와 최재형 대통령 감이나 나오고 이건 제가 취재로 정확히 확인했는데
이 최재형을 발굴해서 찍은 사람은 김무성이에요. 김무성 씨가 찍어서 정의화한테 토스해가지고 한번 키워보자. 이게 중앙일보랑 얘기를 해가지고 김무성, 정의화, 홍석현이 키운 사람입니다. 1년 전부터. 그러면은 어쨌든 김무성하고 정의화는 문재인 편 야당 사람 아니에요? 네. 야당 인사 둘이 자기가 앉혀놓은 감사원장을 1년 전부터 접근해가지고 주자로 만들고 있는데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이 최재형 못 칩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지금 사실은 제가 지금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감사원장이 자꾸 이 정치권 인사들 만나가지고 정치 얘기를 하고 다닌 것 자체가 이 공무원 중립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잘못 걸리면 선거법 위반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왜냐면 이미 감사원장 시절에 그 자기 친구라는 그 어부바했다는 그 강명원 변호사 동원해서 사조직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선거법 위반인데 그 문재인이 감사원장이 뭐 하는 자리예요? 정권 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가 앉힌 사람이 야당 인사들하고 야당 쪽, 야권 쪽 어느 사주 만나가지고 이러고 다니는데 왜 1년 동안 문재인이는 한마디도 안 합니까? 저는 이게 다 암묵적으로 김무성, 정의화, 홍석현, 최재형이 문재인과 대충 얘기가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정하고 저 국정원만 동원해도요 최재형 끝장낼 수 있습니다. 이거. 예, 다음에 이제 여권. 사실 뭐 특별히 국민들이 너무 관심을 거의 가지지 않고 있는 분들인데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그다음에 뭐 추미애, 박용진 이 두 사람은 특별히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저 의원, 정세균 전 총리 말씀해 주시죠. 하여튼 이재명 지사는 이념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보다도 왼쪽으로 더 갔으면 더 갔지 뭐 덜 간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렇죠. 더 갔는데 이 세력 다툼 문제 때문에 친문 세력과는 지금 사실상 이제 앙숙지간이어서 그런 거지 노선이나 이런 문제들은 뭐 문재인만큼 갔는데 이분을 지금까지도 그냥 대충 겁만 주고 놔둔 이유는 언제든지 20% 지지율은 그냥 한캐 끝장낼 수 있다. 그래서 적당히 관리용으로 데려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놔뒀다고 보는 겁니다. 문재인 쪽에서.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끝장낼 수 있었는데 안 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툭툭툭 풀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이 풀고 있는 것들이 만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하나가. 저 김무선 그 아주머니 그 하나 건만 해도 누가 예를 들면은 뭐 정치부장이 그렇게 하는 건데 뭐 김무선 씨 좀 돈 없다 그러잖아요. 아니 누가 그냥 용돈 좀 주고 너 계속 저 이재명 지르고 다녀. 8개월 동안 김무선 씨가 지르고 다녀봐요 이거. 이게 보통 리스크가 아니고 결국 이번에 성남 FC 그 축구단 뇌물 사건이 터졌는데 네. 이것도 정말 웃기는 일이죠. 3년 전에 고발했는데 왜 이제 수사합니까? 3년 전에 검찰에 이 친문단체가 3년 전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성남FC에다가 후원금을 내는 기업들에게 특혜를 줘가지고 뇌물을 받아먹었다 그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수사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소환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뇌물죄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누구든지 맘 먹으면은 이 사람도 구조가 지금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이거면은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K재단 미르재단에다가 돈 들어온 것도 몰랐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기업들 만나가지고 부담 주잖아요. 그 뇌물사 그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져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래서 박 대통령 잡아놓은 기준 때문에 좀 끝장내려면 끝장낼 수 있는 거죠. 뭐 지금 뭐 문재인이가 지금 저 김호수 검찰총장 다 짓고 있죠. 저희 박범계 검장관 짓고 있죠. 그리고 완전히 저 문재인의 졸개, 저 대법원 장관 완전 졸개예요 졸개. 내일은 아주 이재명이 구속시키려면 구속시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거 그냥 엎드리지 않으면은 이분 감옥 갈 수도 있는 지금. 성남시장 두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충분히 감옥 갈 것 같고 뭐 제 생각에는 윤석열이나 최재형은 문재인 씨가 좋아하는 애들이어서 내가 볼 때는 또 아마 알 것 같은데 이재명은 이거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남은 게 이낙연, 정세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세균 씨가 지금 홍석현이 오른팔인 저 이광재하고 지금 단일화 해가지고. 이광재 씨는 출마 선언할 때부터 내각 제경한다고 출마했는데 바로 정세균하고 지금 단일화했고
이제 이낙연하고 정세균 단일화하는 거 아닙니까? 요 이낙연 정세균도 내각제 아주 이제 많이 썼는 사람이어서 요렇게 밀어주고 이재명 아웃시켜버리면은 이제 문재인이 내각제 판이 딱 나오는 거죠. 이낙연이야 정세균도 마찬가지인데 독자적으로 대통령의 꿈을 꿀 수가 없는 처지잖아요. 그럼 내각제하에서 총리를 뭐 1년 반을 하든지 아니면 허수아비 대통령을 하든지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낙연하고 정세균 같은 경우는. 아까 민주당 경선들 봤을 때 대통령 입김이 얼마나 강한지 사실 2002년도 노무현 그 경선할 때 결국 김대중이 최종적으로 면접 봐서 낙점한 다음에 말 그대로 경선 과정에서 그냥 완전히 그거 뭐 뒤집어 돼지 노무현 돼지검통 뭐 노란 생각 맞기는 얘기고 그 김대중의 연천 조직이 들어가가지고 방주 엎어버렸거든요.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낙동강오리인데 왜 지금도 문재인이 어떻게 결정을 딱 하느냐에 따라서 이 2달 동안에 경선 돈다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말 그대로 여기 또 무슨 갑자기 돌풍 또 생길 수가 있으면 돌풍 이낙연 돌풍. 아니 이번에 그 블라인드 면접을 뭐 했는데 무슨 뭐 이재명 수계도 못 들었다면서요. 이낙연 1등하고 이낙연 1등. 이거 만드는 건 아무 일도 아니고 그냥 검찰이 한 2번만 소환해가지고 그냥 그 포토라인에 세워도 가요. 나머지는 나왔죠 이제. 요거 추미애 박용 요 추미애는 뭐 필요 없는데 뭐 윤석열이한테 칼을 써가지고 한번 윤석열이 정도는 뭐 큰 상처 낼 수 있을 것 같고 요 박용진에 대해서 내가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 심지어 박용진이 또 보수 대통령 떠드는 자도 있어요. 박용진 보수 대통령 떠드는 자도 있는데 박용진이는 저 민주노동당 내에서 자기는 노동파라 그러는데 아니 민주노동당 내에서 지금 노동파가 아니고 이석기 석방운동을 뛰었던 자예요. 이석기 석방운동을 그러면서 이제 노동파로 가가지고 노회찬 쪽에 갔다가 또 노회찬 뒤통수 치고 일로 넘어왔는데 여기를 무슨 민노당에 이석기 석방했던 운동을 했던 사람을 보수 대통령이라고 지금. 자, 이 사람이 또 한유총 사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일 중심에 있었거든요. 한유총 유치원들은 사실 사립 유치원들은 유치원 원장이 자기 개인으로 만든 거예요. 30억 들여서 내가 만들었단 말이죠. 그걸 사실상 정부가 지원금 애들한테 대준다고 하면서 사실상 회계까지 정부가 다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에서 번 돈을 갖고 무슨 해외여행을 가니 뭐냐니 그걸 주도한 사람이 박용진이라서 개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고 남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그냥 강탈해서 국가가 마음대로 써버린다. 그게 정당하다고 주장해서 제가 우리 협회 회장할 때 제가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가면서 거기 집회 현장 가서 한유총 사태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가 20분 동안 연설하고 왔잖아요. 사실은 그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자영업자를 덤탱이 씌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유총 때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된 건데 이 한유총 시스템으로 가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게, 회사 다 그냥 국가 소유로 넘어가 버리는 거, 운영권, 경영권이 넘어가 버리는 거 순식간입니다. 한유총이 뭐 잘못했다 그때 못 모르고 박용진이가 막 하고 나가니까 박수치고 하는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저는 오늘 또 박용진을 보수 대통령이라고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또 오늘 좀 들었습니다. 저기 뭐 화태경이 원래 그런 사람도 알았지만 박용진 이 친구가 아마 저랑 같이 1972년생일 거예요. 아마 그쪽에서는 연령적으로는 지금 한 50세 제일 저기 연령이 낮은 그런 분도 있는데 그래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야권 국힘당, 국민의힘당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로 분류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한쪽에 또 있는 뭐 윤석열, 최재형 이런 분들 그리고 여권에 있는 지금 뭐 대선 후보로 경선 뛰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의 잠정적인 어떤 그리고 요약적인 그런 총평을 한번 변희재 대표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다 사라진 후보들이지만은 어쨌든 한번 따져보니까 자영업을 해본 사람이 없네요. 자영업을 하면 병원장도 자영업자. 유일한 자영업자 이제 경험 갖고 있는 대권이고 나머지 좀 이제 홍준표 검사, 원희룡 검사, 유승민 저 연구원 안철수 병원 안 해봤죠?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 요거 자영업은 IT 사업이니까 IT 사업과 자영업은 전혀 다른 거죠. 중소기업 정도. IT고 하태경 이거는 직업이 없었죠. 직업이 없었고 정치 낭인이죠. 정치. 윤희숙 씨도 연구원, 윤석열 검사, 최정 판사, 이재명 변호사, 이낙연 기자, 정세균 대기업 직원이고 추미애 판사, 박용진 무직 이광재도 손가락 자는 사람. 군대 안 가리고 손가락 자는 사람. 직업이 뭐 운동권이죠. 직업이 운동권이고. 자 유일한 자영업 경우 가지고 있는 백건을 보네. 아주 자영업 아주 그냥 죽을 고생했어. 죽을 고생했어. 집은 12명 쓰고. 이 자영업 플러스 알바는 1,000만 명이 이번 대선에 엄청나게 넘칠 텐데, 그래서 그게 큰 일이 이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저임금 제도 얘기, 주 52시간제, 그 다음에 그거 다 적용받죠, 병원도. 세금 문제, 그런 데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듣고 하는 걸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이제 그런 점에서 탄핵 문제를 제일 1번 필두로 내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감세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문제 빨리 고쳐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자살하는 사람이 부지기수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긴급 이머전시입니다. 이머전시 응급사태예요. 응급사태. 그래서 제가 대선에 나가서 정말로 국민들을 정말로 빨리 구해낼 수 있는 힘들고 지친 국민들을 그리고 탄핵도 진실을 밝혀내야 완전히 다 우리가 규명하고 피해 회복을 반드시 시켜내야 되고 또 안보 위기는 우리가 지금 말이 안 나오고 있지만 얼마나 심각합니까? 저기 돌아다니면서 저기 계속 김정은 저기 대변인 노릇이 나오고 타임즈 가서 온갖 말 그대로 망신을 당할 대로 당했지 않습니까? 타임즈 그 표지 모델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대변해주고 하면서 그리고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말씀 생각이 나는데 윤석열이 또 그때 출마 선언하면서 기자 질의응답에서 김정은에 대해 물어보니까 김정은에 대해 막연한 환상을 가질 필요도 없고 막연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 없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 막 부정적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니 이게 도대체 이 신문이라도 보고 사는 사람이 안 사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김정은이 자기 이복형 김정남 얼굴에다가 독가스를 살해버리고 고사포로 가루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고모고 장성택을.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측근을 숙청해서 그냥 공개 처형하고 죽이고 지금 일선에서 저기 고문받아서 죽고 정치범 수용사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그런 김정은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니 참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대선 후보라고 지금 뭐 현충원 돌아다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냥 생활이나 한 사람을 봤을 때 참 정말 한심하기도 근데 기자들이 윤석열에게 그 김정은을 물어보고 문재인은 안 물어봤나 보죠? 문재인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문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 질문 안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최재형 씨도 이번에 뭐 지금 대선 출마 촉구 집회들을 하고 있는데 당장 이분 일단 첫 번째 문재인 대해서 자기를 감사원장으로 임명해준 문재인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판사로서 지금 이 국난의 주범들은 판사, 검사, 기자예요. 어떻게 말하면 이 집단들이 이 정확하게 질서를 잡아줘야 할 집단들이 이게서 다 조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건 당연히 윤석열은 뭐 당연히 개입되지만은 최재형 씨도 판사로서 충분히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탄핵 사건에 대해서. 그거 당장 얘기해야 돼요. 문재인하고 이 탄핵 대해서. 그리고 그걸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 자기가 보수라거나 아니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버려야 돼요. 일단은 그 출마 선언을 하죠. 이번 번째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상현제라고 공간인데 덕수궁역 근처에 있고 지금 뭐 신문 광고나 뭐 각종 매체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8일 목요일 날은 모레죠. 모레 오전 11시에 그 상현제라고 거기 이제 별관 그 성공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서울시청 바로 건너편에 그 근처 별관 2층 강당에서 제가 11시부터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 선언문을 제가 이제 몇 차에 걸쳐서 여러 번 검토하고 그날 발표를 할 것이고 그리고 기자들에 대해서 질의응답 그런 시간을 갖고 그때 이제 제 말씀은 거기서 충분히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